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오늘 2강 공론장애의 개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론장애 개념에 관해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공론과 공론장에 관한 내용을 하고 공론장, 공론화, 수기민주주의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론장애 개념 첫 번째 시간 공론과 공론장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공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할 공자 있죠? 공평, 공정, 공공, 공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가 하면 또 공과 사, 공적, 사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치우치지 않음, 모두를 위한 것, 또 올바름, 공개성, 속된 이익을 탐하지 않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론에서 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논이라는 말에는 말씀 언자가 들어있잖아요. 논술, 논문, 논의, 말이나 글을 논리적으로 표현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론이라고 하면 여럿이 논의를 통해서 형성된 공개된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올바른 의견, 대중적 의견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공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공론정치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조선 성리학에서는 공론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시 여겼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공론이란 천하 국가의 원기입니다. 간하여 논쟁하는 것은 공론의 근저가 되고, 이런 말을 쓰고요. 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항상 그 근저를 배양하고 그 모적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논이 날로 앞에 나오고 감언비사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날 말이라서 조금 쉽지 않은 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고 간사한 말들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0,000번이 넘게 공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공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곡 이인은 공론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공론정치가 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요. 이가 대표적인 공론에 관한 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의논하지 않고도 옳게 여기는 것, 이익으로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며 삼척동자라도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의 공론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것을 이는 공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또 공론정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성리학에 기반한 도덕 기반 정치, 또 사헌부나 사관원 같은 대관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 앞에서 대왕마마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백성의 뜻을 대변해서 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론에 기반한 정치도 공론정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조선 중기 성종 이후에는 사립 중심의 선비 정치, 또 당쟁 정치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자, 공론의 의미에 이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의 부르주아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공론장, 독일어로는 웨펜들리히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했는데, 그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들리며 눈에 보인다. 무슨 뜻일까요?
투명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다. 비판력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론장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공개적인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개인들이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론장은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장소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론장의 핵심적인 의미는 4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적 공간, 공개된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피셜한 행정이 다루는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의미의 공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성, 웨펜들리카이트라고 할 때 웨펜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오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론장에는 공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론장은 대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적 의견 형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론장은 그냥 사적인 논의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적 문제를 다루면서 그 공적 문제에 관한 일정한 의견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인데, 지금은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론장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위르겐 하버마스도 한나 아렌트의 공론장의 개념을 많은 부분 빌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공론장을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 대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공론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한나 아렌트는 그리스 아테네 피닉스에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시민의 모습을 연상한 것 같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고요. 낸시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이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낸시 프레이저는 공론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샹탈 무페라고 하는 사람은 공론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협이나 합의라기보다는 공론장을 통해서 명확한 의견을 드러내는 것, 오히려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론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다원성과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분인데, 공론장에서는 이렇게 다원성과 그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철학자이고요. 마지막으로 자크 랑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불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공론장이야말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공간,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을 향해서 자신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장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저절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타협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론장은 말 그대로 다원성과 차이에 기반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드러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오히려 부각해서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덮어놓고 합의만 강조하는 것이 공론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철학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공론장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 토론의 공간이죠. 공론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론장은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 순전히 개인적인 의미의 사적 영역과 오피셜한 공적 영역, 그 사이를 우리가 공공성, 공공적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영역이 있다면, 공론장은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존재하는 공공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론장은 인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장은 단순한 토론 공간이 아니라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와 바램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목표로 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론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기부터 형성되었었던 부르주아 공론장도 있지만, 부르주아 공론장이 자본주의 발전과 국가 수립 과정을,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론장이 식민화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68혁명 이후에 공론장이 신사회운동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경험도 하는 것처럼,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계속해 왔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2024년 대한민국의 공론장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공론장의 마지막 의미는 공론장의 재건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공론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도전도 또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도전을 말씀드리면 미디어의 집중과 편견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이나 사회적인 편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디어의 집중과 편향으로 인해서 공론장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거나 편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격차와 온라인 반향실인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죠. 정보 습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정보 전달, 유통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온라인 반향실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소사이어티들이 만들어져서 그 소사이어티 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그 내부에 갇혀있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편향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상업화와 상품화에 관한 문제가 있죠.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구미에, 어떤 것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지, 또 사람들의 취향이라든가 욕망에 맞추어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균형 잡힌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이런 현실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공론과 공론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공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 공론장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과 신하 또는 기껏해야 선비 간의 대화나 언쟁을 공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민중의 소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듣는 장치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롯이 왕이나 귀족의 생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전통사에서 속에서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는 공론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의미 있었나요? 네, 의미 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